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경매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경매법원이 한 달 동안 문을 닫으면서 아파트, 상가 같은 경매 물건들이 일단 많이 쌓여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집값이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매물도 잘 안 나오는 현상이 빚어지다 보니까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이 또 경매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원 경매가 일부 재개됐는데 벌써 평균 경쟁률이 10대 1까지 치솟은 상태라고 하죠. 오늘은 그래서 요즘 경매 시장에는 어떤 물건들이 주로 나오고 또 어떤 정도의 낙찰가가 형성되는지, 최근에 집장만 할 때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뭘 좀 주의해야 되는지, 또 자영업자들 폐업이 늘고 있는데 상가 쪽 매물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등등 경매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월 2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뉴스들 먼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인디의 고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들 중에 월급 받는 분들의 평균 월급이 얼마나 줄었나 봤더니 한 7% 정도 감소한 걸로, 평균이니까 오히려 늘어난 분도 있고 더 많이 감소한 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략 그 정도 수치가 나왔다는 이야기네요. 네,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를 지난해 3월부터 12월 중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잠재 임금 손실률을 조사해 봤더니 7.4%가 줄었다. 그러니까 2018년 기준 소득을 봤을 때요. 평균 임금이 100이었다라고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됐던 지난 10개월 따지면 평균이 92.6으로 낮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는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늘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임금이 아예 그냥 직장이 없어지면서 임금 자체가 아예 제로가 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평균이 그래서 별 의미는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보면 일자리 성향이나 나이, 학력에 따라서 임금 손실률이 크게 차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대충 봐도 뭔가 좋은 일자리 같잖아요. 여기는 3단계에 해당하는 강력한 봉쇄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그냥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임금에는 큰 손실이 없었는데 이 대면 서비스업,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닥 질 좋은 일자리라고 여겨지진 않잖아요. 갑자기 오는 손님들 맞아야 되는 일자리. 네, 맞습니다. 여기는 아예 손님들이 못 오게 됐으니까 아예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나왔겠죠. 임금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산업별로 보자면 역시나 도소매, 숙박, 음식, 예술, 스포츠 등에서 크게 줄었고요. 직업별로 서비스, 판매 종사자, 저숙련 일자리에서 임금 손실 정도가 컸습니다. 그렇군요. 그 저학력, 임시 일용직, 고졸 이하인 경우 임금 손실률이요. 3단계 봉쇄 조치를 한 달간 시행했을 경우 평균보다 3.6%포인트 이렇게 높게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학력이고 임시직이고 고졸 이하이고 이럴 경우에는 더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이게 요즘 돌고 돌아서 주식시장 오르는 거와도 연결이 되는 게, 이분들 일자리가 사라진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기 가서 돈을 안 쓰기 때문이고, 그럼 그 돈이 어디 증발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계속 주머니에 남아있으니까 주머니에 남아있는 돈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렇죠. 하시면서 그거 만드는 회사들은 또 매출이 늘어나고, 이게 참 돌고 도는 일이긴 합니다만 코로나19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또 그런 소식이네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취지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쓰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나라는 선거가 하나도 없고 요 시즌에서 미국은 막 대통령 선거도 있고 우리도 참 선거 많고요. 그래서 이게 정책이 또 왔다 갔다 하는 측면도 있어요. 다른 뉴스 하나 또 보죠. 게임스톱이라고 하는 회사, 이 회사는 이번에 주식시장에서 한번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홍보는 참 잘 되네요. 이 여파가 국내 증시로도 옮겨 붙고 있다는 건데, 그동안 공매도가 많이 됐던 종목들의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군요. 이게 여의도판 공매도 전쟁의 서막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셀트리온, HLB 같은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왜요?
셀트리온은 14.5%가 급등했거든요. 음. HLB는 7.2% 올랐고요. 이 두 개의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 각각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대차 잔액이 가장 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대차라고 하는 게요. 일단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야 되잖아요. 예. 그 빌려온 주식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데 금액으로.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조 원이 넘고요. 네, HLB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원이 넘어서 예. 각각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대차 잔액이 가장 큽니다. 이게 시가총액 큰 회사니까 네. 공매도 잔액도 크긴 할 텐데 그래도 여기가 타겟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레딧이 월스트리트 배츠의 한국판인 K스트리트 배츠 사이트를 만들 거다라고 예. 최근에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대표적인 공매도 피해 기업인 셀트리온과 HLB 주주가 연대에 연합해서 공매도와 맞서 싸울 것을 선언한다라면서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동학개미들의 반공매도 운동도 성공할까를 보면 예. 스마트 개미가 많아졌다. 한번 해볼 만하다. 그 미국처럼 이렇게 뭉쳐서 특정 회사 주식을 같이 사들이는 이게 되는 것이냐? 네. 음. 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대체적인 의견이 성급하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유가 대충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유통 주식의 최대 140%까지 공매도 잔량이 쌓였습니다. 예. 이게 공매도를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딱 봐도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차 잔액이 2조 원을 넘지만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4.8%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식에서 놓고 보자면 그닥 많지는 않은 거죠.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나 그래도 얼마 안 된다. 네네. HLB 같은 경우에도 6.5% 정도입니다. 예. 게다가 한국 시장은 지난해부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그 규모가 더 줄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시가총액의 4.8%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쇼스퀴즈라 그러죠. 그 이제 되사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별로 안 펼쳐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깜짝 놀라서 되사더라도 별로 안 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한가 제한이 없는 미국과 달리 예. 우리나라는 30% 규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미국처럼 기관을 상대로 큰 손실을 국내에서 입히긴 힘들 거다. 세 번째가 공매도 제도에서 미국은 상환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자만 주면 계속 빌릴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관한테 큰 타격을 입히긴 어려울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로 봤더니 어제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순매도한 게 개인이었습니다. 되레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였어요. 예. 근데 이 경우에 이제 해석하기로는 외국인이 선제적으로 포지션 변경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뭐 코스닥 혹은 거래소 다 주가들이 좋아서 이것 때문에 올랐는지 뭐 그냥 덩달아 오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있군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했더라도 주식을 그럼 갚아야 되는 만기가 네. 계속 연장되니까 미국은 정해져 있고요. 우리는 이자만 내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더라도 언제까지 되사야 하는 게 없으니까 뭐 저러다 5년 안에 떨어지겠지 뭐라고 생각하면 마음 느긋하다 이거군요. 공매도 한 분들이. 직장인들이 마이너스 통장 뚫기가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뉴스가 있네요. 네, 신한은행 같은 경우 내일부터요. 이 대출 상품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직장인과 공무원 신용대출 상품인데 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 아무리 신용이 좋고 뭐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개설 상한액이 원래는 1억 원이었거든요. 예. 절반 수준으로 깎이는 셈이에요. 그럼 1억 받으셨던 분이 5천으로만 깎이는 거예요? 아니면 3천? 신규로 이제 하는 사람 마이너스 통장을 뚫으려고 앞으로 하는 뚫으러 사람이 가면? 네, 내일부터.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금융당국이 이렇게 어쨌든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용대출 규제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규제를 피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뚫자라는 이렇게 러쉬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네. 1월 달에만 4만 개가 넘게 뚫렸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신한은행이 한 게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5천만 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1억 원을 뚫으러 왔어요. 예. 한도가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5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뚫고 5천은 신용대출 받으세요. 네. 라고 안내를 한다라고 합니다. 당장 필요 없더라도 이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받아두세요 이 말이군요. 네. 음. 이거는 신한은행 참 친절한 은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국 입장에서 보면 참 말 참 안 들으시네 저분들 그런 생각도 들 것 같고. 네,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로 우리은행, 뭐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도 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다 줄였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 내지는 뭐 지도 뭐 이런 것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이요. 가계대출 증가의 관리 목표를 5에서 8% 수준으로 제시했는데 금융당국이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예. 은행권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의 목표를 한 5% 안팎으로 일괄적으로 낮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해야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집값이 오르면 어쩔 수 없이 대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은행으로서는 사실 신용대출 줄이는 게 가장 편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법입니다. 게다가 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일단 받아두자. 예. 그리고 나서 투자에 쓰일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은행 가계대출 조이기의 주요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라고요? 네. 신한은행의 경우는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 이미 시행했습니다. 오늘 가면 돼요? 네. 조인디의 고라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이정호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미국 주가 지수를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ETF도 있고 중국 주식시장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도 있어서 뭐 굳이 해외 투자 안 해도 이런 게 있구나 고맙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 시장이 다 이제 끝나서 안 열리는 시간에도 이 ETF는 막 거래가 되던데 이거는 그럼 뭘 보고 가격이 움직이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가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ETF는 말 그대로 미국 주가 지수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는 건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게 거래되는 시간에는 미국 주식시장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면 미국 지수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이 ETF는 지금 이 순간에는 뭘 보고 따라 움직이는 겁니까?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주가 지수와는 무관하게 그냥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중입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을 따라 움직이는 ETF 거래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게 단체 관광객들이 평소에는 가이드 잘 따라다니지만 가이드가 여러분 여기서 잠시 쉴 테니까 알아서 노시다가 30분 후에 여기로 모이세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는 자기들 맘대로 움직이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을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는 ETF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미국 시장이 새벽에 어떻게 마감됐는지에 따라서 어제보다 1% 올랐네. 그러면 아침에 이 ETF도 1% 높여서 그렇게 거래를 시키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미국 시장을 잘 따라는 가는데 그렇게 매일 아침에 한 번씩 가격을 조정해주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시간입니다. 미국 시장이 안 열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린 그 시간에는 이렇게 미국 주가지수 따라가는 ETF는 마치 자유시간 즐기는 단체 여행객들처럼 가격이 아무 기준 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미국 주가지수 따라 움직이는 거겠거니 생각하고 덥석 사시면 가끔씩은 비싸게 사시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예, 요즘 경매 시장 분위기 그리고 좀 싸게 낙찰받을 물건들이 꽤 어느 정도 있는지 등등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지옥션의 강은 이사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동안 법원 경매가 멈춰 있었다면서요? 이제 문을 다 열었습니까? 네, 그 코로나 3차가 이제 재확산이 되면서 예. 12월 중순 정도부터 1월 중순까지 거의 한 달 정도 입찰이 열리는 법정이 문을 닫았었어요. 예. 근데 한 2주 정도 전부터는 이제 재개가 되면서 지금은 한 90% 정도는 이제 경매가 열리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 지금도 뭐 부산이라든지 통영, 군산에는 못 열리는 법정도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달 동안에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돼야 되는 물건들도 계속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었겠군요. 네, 지금 좀 쌓여 있기는 하는 편인데요. 예. 한 달에 요즘 보면 한 달 평균 한 10,000건에서 12,000 정도 그 건 정도가 이제 전국적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 이제 휴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미뤄졌나 보니까 한 뭐 13,400건 정도가 미뤄졌더라고요. 예. 근데 그 코로나가 이제 수도권이 가장 심각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정도 수도권이 제일 먼저 했고 가장 오래 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약 이제 수도권의 한 3분의 1 정도가 좀 적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밀려 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엔 아파트도 당연히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올 텐데 요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매물이 잘 이른바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잘 등장을 안 하는 그런 네. 상황이라서 혹시 여기 가면 살만한 집이 있나 살피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경쟁도 치열합니까?
네,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매 시장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물건인데요. 일반 매매 시장이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수요가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예. 당연히 이제 경매 시장까지도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음. 이게 통계를 보니까 서울에 이제 1월 달에 아파트의 평균 응찰자 수가 10.8명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한 쉽게 채당 말하면 10명, 11명이 몰린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예. 한 채당 이제 10대1 치열한 경쟁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 실제로 이제 뭐 사례를 보면은 요 며칠 전에 성북구 이제 석관동의 85제곱미터 아파트에 무려 이제 32명이 입찰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감정가가 4억 7,400만 원이었는데 예.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낙찰가가 8억 3,99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높이 올라간 상황인데 이거는 뭐 그렇다고 이러고 해도 4억짜리 아파트를 8억에 낙찰받으셔 가신 거는 아닐 거고 네. 시중에서 8억 안팎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감정가가 4억 7천 정도 예전에 감정받았던 아파트인 모양이군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짜 뭐 왜 이렇게 싸게 안 받고 높게 받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예. 이게 정확하게 3년 전, 그러니까 2018년 2월에 감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세가 지금의 현재의 그 감정가와 시세의 차이가 워낙 현격히 차이가 나니까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응찰을 하시게 됐던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어느 정도 높은지 뭐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걸 보면 경매가 얼마나 뜨겁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 요즘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낙찰가율이라고 이제 경매 주요 지표 중에 하나 있죠. 그게 예. 이제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 만약에 10억짜리를 9억에 낙찰받았다 9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그 통계를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 그럼 13개월이잖아요. 예. 13개월 동안 평균 서울의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100%를 넘은 게 몇 달이나 되나 한번 봤어요. 네. 그랬더니 13개의 달 중에 9개의 달이 감정가를 넘어서 낙찰이 됐더라고요. 감정가보다 다 비싸게 낙찰되더라 평균적으로. 그렇죠. 예. 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낙찰을 받는 시점보다 예. 적게는 6개월 전, 길게는 1년 전에 이게 감정이 되다 보니까 아하. 지금처럼 이제 급등하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세 차이가 감정가와 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매수 우위 시장이냐, 매도 우위 시장이냐, 예. 그러면서도 가격 변동폭이 얼마나 컸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이제 이게 이제 뭐 노말한 때는 이제 경매다 보니까 예.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요. 싸게 사야지. 음.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선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높은 금액을 써서라도 선점하자. 좀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좀 싸게 사려고 들어갔다가는 순서 안 돌아오겠군요. 요즘 경매 시장 그럼 분위기에서는. 계속 떨어지죠. 경매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상가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자영업자들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또 임대도 잘 안 나가고 하면 혹시 상가 물량도 많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네. 코로나에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하기에도 상가가 경매가 많이 나올 것 같은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문의들도 많이 하세요. 상가를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상가가 큰 폭으로 막 증가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한 달에 한 2,000건 정도가 경매가 진행이 되거든요. 상가만.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크게 늘지도 않고 크게 줄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제 계속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낙관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초저금리가 계속 이제 되고 있으니까 예. 이제 상가 소유자들이 저금리에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이자만 내면 되니까 당장 경매로 넘겨야 되는 급박한 상황까지는 아직 아닌 듯하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얼마 전에는 차임 연체 특례 뭐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상가 주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운영하는 사람과 별도로 있을 수도 있고 뭐 자영업자가 직접 소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이런 상황에 이제 상가 주인이 함부로 내몬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은행 같은 데에서도 뭐 이런 거를 경매로 쉽게 지금 같은 때 막 내몰고 이럴 수는 좀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좀 측면에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가지고 좀 예.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이 경매시장에 많지 않으면 또 상대적으로 싸게 낙찰받는 것도 쉽지는 않겠다 싶기는 하네요. 상가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는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래요. 예. 예. 보통 경매로 낙찰받을 때는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경매라고 해서 별다르게 뭐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롭거나 그렇진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아는 LTV라든지 DTI라든지 이런 부동산 규제를 동일하게 경매 시장에도 적용을 받거든요. 음흠. 예, 그렇지만 이제 다만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게 경매자금 대출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잔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예. 별도의 다른 담보를 갖다 넣고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모든 은행의 시중은행의 점포에서 다 취급을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1금융권에서도 취급을 하고 근데 농협이나 수협 같은 데서 좀 더 많이 하기도 하고. 경매로 낙찰받은 거 대출해 주는 건 그렇죠. 그리고 음. 저축은행 같은 데가 이제 좀 한도라든지 이런 걸 더 주고 하기 때문에 예. 자기의 그 자금 계획 같은 걸 좀 미리 세워보고 예. 이제 응찰할 물건을 가지고 가가지고 상담도 좀 미리 받아보고 그런 다음에 응찰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합니다. 요즘에는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분이 두 번째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으러 가면 대출은 아예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집이 한 채 있는 분이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엔 방금 네. 말씀해주신 경락 잔금 대출도 아예 안 나옵니까?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출 규제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네. 예, 알겠어요. 요즘 또 경매 시장 한번 처음 관심 갖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것 좀 주의하세요 할 만큼 전해주신 만한 거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뭐 지금 앞서서 이제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9명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분들이 유사한 다른 물건에 또 들어가고 또 떨어져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폐찰이라고 하죠. 이제 경매에서 들어갔다가 이제 낙찰 못 받고 떨어지면 네. 아니 이런 과정을 3-4번 정도 반복을 하면 갑자기 이제 오기가 생기면서 괜히 어느 시점에 막 비싼 질러버려요. 알겠어요. 네, 그거 조심하자.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조급증 안 될 예. 것 같습니다. 네, 지지옥션의 강은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